서가 명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과학의 도움으로 인류가 물질적으로는 아주 급격하게 물질적으로 성장을 했고, 또 산업혁명 이전에 2000년 동안 1.5배 성장을 했는데 지난 250년 동안 40배 성장을 했으니까 그 성장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번영과 함께 인류가 계몽기를 또 거치면서 권위로부터도 해방이 돼서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급속한 물질적 성장과 이런 우리가 전례 없이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 여기에도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그 이면에, 그 성장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거죠. 지구 환경의 위기가 도래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빈부격차도 아주 커졌어요. 그죠? 빈부격차도 커지면서 여기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 바텀 빌리언이라고 말하는 10억, 밑바닥의 10억 우리 인구들은 지금 단순히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기 지금 부의 분포에 대한 지도인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빨간 게 이제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부가 있는 나라고, 주황색은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들인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나라들은 그 나라들이 지금 마지막 가장 밑에 밑바닥 10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구들인데, 여러 가지 사회 혼란과 그 위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위기 요인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 위기에 또 어떤 것이 돼 있냐면 지구 환경 그런 문제들, 자연재해, 기후 변화 이런 문제들, 환경 오염 이런 문제들, 자원 고갈 문제들, 이런 밑바닥 10억이 더 심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재해 하면서 그런 거 했잖아요. 후진국일수록 인명 피해가 좀 크고, 선진국은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은 좀 크지만 아무래도 인명 피해는 적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환경 변화와 인류의 지속 가능 발전, 계속 우리가 여기 계속 살려면 살 수 있는 행성으로 이 지구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제 고민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인간이 중심에 있는 소위 에이지 오브 휴머니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속한, 우리 지금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우리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이면에 지구 환경의 악화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대가를 사실은 치르고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인류 활동으로 화석 연료를 쓰면서 우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는 그래프들 계속 봤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고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문제 유발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 문제들, 또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화석연료를 이렇게 소모해서 지구온난화와 함께 45억 년 동안 충전된 지구 역사를 45억 년, 46억 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 탄생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45억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충전을 했던 이 배터리를 400년도 안 돼서 다 소모해버린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지금 그 기후변화나 이런 전망을 가지고 보면 400년 이상 더 이런 상태로 지속이 안 된다는 거는 거의 자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살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이제. 환경 파괴, 자원 고갈, 그리고 더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그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 인류 역사나 이런 것들 기록을 봐도 뭐 홍수나 이런 자연재해, 그다음에 어떤 자원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전쟁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기후 어떤 변동, 우리 자연적인 변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변동에 의해서도 인류의 어떤 그 전쟁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이 사회 대립과 갈등 이 부분이 이 지금 기후 환경의 변화, 자연 환경의 변화, 지구 환경의 변화하고 무관한 게 아닐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유엔에서부터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연구 기관들도 만들고 그럽니다. 유엔에서 이제 이거는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을 주는 우리 세대에서 이런 큰 빚을 지우는 그런 행동이다. 지금처럼 지구를 계속 사용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물질적으로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다가는 이건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나도 큰 짐을 주는 거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는 것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라 그럽니다.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렇게 이제 하는데 SDGs인데 여러 개입니다. 17개입니다. 큰 목표가 17개인데요.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이제 지구 환경 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등.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모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17가지의 주 목표와 또 세부 목표로 하게 되면 169개의 세부 목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의 공동 목표다 하는 겁니다. 여기 17개를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색깔로도 돼 있고 여러 기호도 약속으로 다 정했습니다. 각 목표마다 17개 주 목표마다. 예. 그래서 17가지 목표를 2030년까지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 지구를 좀 더 지속 가능한 생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뭐 1번 여기 뭐 빈곤 퇴치, 2번 기아 증식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13번 기후 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까 유엔 사무총장이 절대 지면 안 된다고 했던 전투가 요 13번 목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거고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14번이 해양 생태계. 해양 부분은 따로 떨어뜨려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14번 목표는 해양 생태계에 대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속 가능 발전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유엔 회의에서 이것도 정리가 돼 있고요. 여기에 경제 위기, 사회 불안정 여러 가지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표별로 이거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목표 14번 해양 생태계라 그랬죠. 거기 해양 생태계 보전에도 들어가면 세부 목표들이 있습니다. 세부 목표들 하나하나를 소개하고 있고 이런 포털 우리나라도 하여튼 이 17가지 SDG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서로 각국이 서로 이행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또 지수화해 놨습니다. 인덱스로 만들어서 SDG 인덱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속 가능한 목표 쪽으로 하고 있는지 지수화돼서 점수 같은 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국가별로 여기 점수가 80점 이상은 여기 진한 파란색, 남색 계열이고요. 70점에서 80점 파란색.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7, 80점 되죠. 한중일 보면은 한 7, 80점 정도 예. 뭐 잘하는 편이다. 뭐 이 정도는 돼 있지만 뭐 예. 여기 북유럽처럼 뭐 아주 잘하는 우등생은 아니죠,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50점 이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주로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예. 이런 어려운 나라들이 아까 봤던 빌리언, 예. 밑바닥 10% 이런 나라들이 지속 가능한 목표 이런 할 여유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뭐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엔에서 하여튼 이제는 방향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가지고 2030년이라는 시점도 정해서 목표를 세우고 이행을 점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위기로 돌아와서 위기는 이제 지난번에 하여튼 자연재해 기후변화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이어서 하여튼 그 환경오염 이 대기 환경오염이 아니라 이거는 해양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아마 여러 번 그 노출이 됐던 걸로 아는데요. 태평양에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쓰레기 섬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한 이런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태평양이죠, 지금. 예, 태평양의 이쪽 서쪽에도 있고 북태평양의 서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쓰레기 이런 어마어마한 쓰레기 더미들이 이거는 이제 연안에도 있지만 예, 대양 한가운데도 있어요. 이 규모가 뭐 우리나라 면적보다도 훨씬 넓은 예, 그런 규모로 쓰레기 섬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탐험가죠. 이게 항해하시는 분이 이렇게 가다가 처음 이거를 마이클 무언가요? 그 선장님이 할 때는 그 발견을 하고 나서 이건 무슨 쓰레기 스프가 바다에 예, 스프처럼 예, 그런 것들이 바다에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이더라. 예, 그래서 그분이 완전 환경운동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모이는가? 일단 바다로 다 나온 이런 플라스틱 포함한 모든 쓰레기들이 해류를 타고 도는데 해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해류에 대해서. 근데 해류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쿠로시오라는 해류를 타고 이렇게 흘러가고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이렇게 흘러가서 또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북적도 해류라는 해류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도는 환류가 있는데 이 도는 해류의 안쪽으로는 해류가 약해요. 흐름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안 흘러가는 대로 다 모이잖아요. 다 모여서. 예.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쓰레기 섬이 되는 거죠. 근데 섬치고는 너무 큰 섬이죠. 대륙이죠, 사실. 예. 그리고 이 폐플라스틱 오염이 어느 정도냐면 매년 바다에 폐플라스틱이 800만 톤씩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요. 예, 어마어마한 거고요. 쓰레기 중에서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이 90% 이렇게 된다니까 대부분은 하여튼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분해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예,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되니까. 근데 90%는 하여튼 플라스틱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북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해류 이런 시스템은 남태평양에도 있고 대칭적으로 있습니다. 북태평양하고 남태평양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런 대칭적인 해류가 있는데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 대서양에도 북대서양, 남대서양에 있고 인도양에도 북반구는 이제 큰 그런 환류가 없는데 남반구에는 인도양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5개가 있는 거죠, 총. 그러니까 이 5개 그 환류마다 그 내부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뭐 얼마나 있고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몰라요. 네. 그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처음에 발견한 그 선장이 그걸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다 막 걷어서 배에서 예, 걷어서 하는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걷어서 배로 갖고 오는 그 양보다 매년 바다로 들어오고 있는 게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배 몇 척이서 가서 쓰레기 수거해 올 정도의 규모가 아니잖아요. 이 자연 규모라는 게. 뭐 우리나라 면적만한 곳에 쓰레기가 있는 거를 배 몇 척이 가서 다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환경적인 큰 문제인 거죠. 태평양의 거대 쓰레기. 그래서 Great Pacific Garbage Patch 이렇게 하는 건데요. Great.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문제는. 예. 이 지금 폐그물 같은데 이제 이런 거북이나 이런 자라나 뭐 하여튼 생물들이 예, 걸려서 이렇게 신음하는 모습들 뭐 이런 조류가 비닐봉지죠. 이거는 면봉, 해마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플래닛이냐 플라스틱이냐 이것은 이게 지구냐 플라스틱이냐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렇게 그만큼 지금 플라스틱이 그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예, 심각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예, 그 다음 뭐죠? 철기, 그죠? 그리고 지금은 플라스틱기.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스틱기. 예, 예, 철기 다음에 지금 플라스틱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플라스틱 사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전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쓴 적이 없으니까, 플라스틱을. 근데 지금 쓰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문제는 다 바다로 흘러가고 녹지가 않고 분해가 안 되고, 예, 이게, 예를 들면 페트병 같은 거, 예, 하루 지나면 이렇게 뭐 멀쩡합니다. 하루 지나면. 예. 한 달 정도, 28일 정도 지나면 이제 이렇게 되고, 38일, 58일, 한 2달 지나면 그래도 막 쪼개지고 막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하죠. 부서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80일 지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이지만 사실은 크기만 작아졌지 이것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플라스틱 사이즈 작아지면서 남아있는 거. 근데 미세 플라스틱 또 뭐가 문제냐? 생물들이 이걸 먹잖아요. 먹이를 오해하고 플랑크톤도 먹고 플랑크톤이 플라스틱을 잡아먹은 그 플랑크톤을 또 다른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더 큰 물고기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예, 결국은 생태계 그 먹이사슬을 타고 쭉 올라가면 가장 상위 영양 단계의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결국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쪼개집니다. 예. 태양광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쪼개지고 막 부서지고 예. 뭐 마모되고 하면서 쪼개지는데 작아지죠. 작아지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1차 미세 플라스틱 처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그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못 쓰게 하는데 마이크로비즈 이런 거 들어간 그런 제품들 많잖아요. 예. 그런 제품 그대로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바다로 흘러서 들어갑니다. 아, 그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그죠? 심각한 오염이에요. 지금 바다 속에. 그러니까 어디 하와이에서 어디 그 작은 생물들 이렇게 창자를 갈라보면 거기 플라스틱 조각이 뭐 수천 가지가 나온다느니 뭐 이런 연구들을 막 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또 해산물을 못 먹는 막 사태가 되는데, 예.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이 늘고 특히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이 늘어난다는 거. 거기에 이제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일단 큰 플라스틱부터 없애야 되는데 미세 플라스틱 또 없애야 되겠고. 근데 요거를 해결하겠다고 예, 나선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멋있는 친구라서 이렇게 큰 얼굴을 뽑아왔어요. 네, 이 보이안이라는 예,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냥 다이빙을 하다가 쓰레기가 하도 많아갖고 좀 쓰레기를 치워야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태평양에 이런 거대 쓰레기가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치우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플라스틱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쫓아가서 이거를 수거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고 너무 넓으니까 플라스틱이 오게 하자, 저절로. 예, 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10대죠. 10대 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 해류를 좀 이용을 해보자. 해류를 이용해서 얘가 어떻게 걸러져서 이렇게 올 수 있게 플라스틱이 그래서 한 군데로 모이고 이렇게 수거할 수 있게 뭔가 어떻게 해보자. 그런 걸 가지고 2014년에 그때도 10대였을 거예요. 아마 18살인가 그때 해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도와주는 과학자들도 있고 지원자들, 발런티어들이 많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회사를 오션 클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합니다. 클라우드 펀딩으로 그 필요한 자금들도 조달을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해서 지금은 규모 80명 넘는 이런 규모 이런 스태프들이 있는 그리고 본부도 로테르담으로 옮겼다 그러고요. 13년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14년에 이 아이디어 가지고 유엔 환경계획에서 주는 유엔 지구 환경 대상 이런 것도 수상을 하는 아주 멋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이제 오션 클린업에서 그 지원도 받았고 해서 이제 대규모 조사도 합니다. 2015년에 메가 엑스퍼디션 그래서 배 이렇게 선박을 동원해서 막 끌면서 이런 플랑크톤 네트도 끌고 이렇게 수집들도 하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이 플라스틱도 어떻게 돼 있는가 가봐야 되잖아요. 가서 실제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가서 샘플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30척의 선박을 동원해가지고 선단이죠. 완전 30척 선박으로 가서 플라스틱 쓰레기 밀집 구역을 가서 조사를 막 샅샅이 합니다. 예, 관측을 하고 그물로 요런 그물, 이걸 끄는 거죠, 배에서. 끌어가지고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들도 모으고 요거를 크기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큰 거, 작은 거 뭐 이런 것들 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년에는 항공 탐사도 합니다. 그래서 오션 클린업, 오션 포스 원 이렇게 했는데 에어포스 원이 아니고 오션 포스 원 이렇게 그래서 비행선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 있는 관측 전문가들, 센서들 다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140노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라는데 비행기로 그다음에 낮은 고도 해발 한 400m 정도 이 정도에서 바다 표면에 가서 비행하면서 그 쓰레기 섬 있는 데를 비행을 하면서 계속 사진 촬영을 해서 사진도 찍고 쓰레기 크기, 색깔, 종류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대규모 조사를 2차례나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분류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찍은 사진 예죠. 그 분류도 하고 현장 실증도 합니다. 실증을 그 대마도에서 했어요. 우리나라 하고 일본 사이에 대한해협에 있는 그 대마도에서도 실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양은 어떤 모델을 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총 몇 톤이 되는지 Great Pacific Garbage Patch GPGP 그랬는데 그 북태평양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는 그
쓰레기 질량, 질량이 몇 톤이 되는가. 4가지 크기로 분류를 해서 각각이 몇 톤씩 되는지, 뭐 10,000톤보다 적은 것들도 있고, 여기 2만 톤 되는 것도 있고, 여기 4만 톤 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4만 톤 넘는 거는 주로 메가 플라스틱, 사이즈가 50cm보다 큰, 50cm 이상 되는 큰 덩어리 이런 플라스틱들. 그 다음에 매크로 플라스틱은 5cm에서 50cm, 매크로. 그 다음에 메조 플라스틱은 0.5cm에서 5cm.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거는 진짜 작은 거죠. 0.05에서 0.5cm. 이거는 1cm 이하니까, 아주 0.5cm 이하니까 아주 작은 거.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거는 얼마나 퍼졌는지 구분하기도 쉽지도 않은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질량으로 보면 하여튼 이런 플라스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분류도 했고, 앞으로 5년 안에, 아주 야심차입니다. 5년 안에 725만 톤입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킬로그램인데요. 1000이고 여기가 100만, 여기가 10억이잖아요. 72억 5천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톤으로 하게 되면 하여튼 725만 톤. 725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5년 안에 수거하겠다. 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실제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파이프들이 쭉 있고요. 거대한 파이프들의 가운데 이런 중심에 수거 장치를 하는 이런 모선 같은 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파이프를 가지고 길이 100km,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100km 파이프 이런 거. 그리고 높이 3m, 3m의 플라스틱으로 U자형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만들고, 원형으로 움직이는 해류에 떠밀려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글게 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여기 울타리에 걸린다. 이 울타리 원형 울타리 밑으로는 이렇게 커튼 같은 것들이, 스커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생물들은 거기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고, 플라스틱은 못 빠져나가고 계속 걸리게. 그렇게 이제 끄는 거죠. 근데 얘가 해류보다 좀 천천히 이동하도록, 이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플라스틱은 해류 속도로 가니까 플라스틱이 와서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전력을 쓰거나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오랫동안 두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가 발전하도록 하고, 그래야 거기 그냥 두고 오랫동안 계속 수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배 엔진을 써가지고 막 동력으로 해서 막 화석연료를 쓰면서 가서 뭐 해봐야 얼마 건지지도 못하고 또 가져오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류의 힘을 이용하자. 해류의 힘을 이용하면 그냥 띄워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기만 잘 만들어서 띄워놓으면 거기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가 발전도 할 수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 어느 정도 모이면 이제 한꺼번에 수거한 다음에 이거 모아서 재활용센터에 이걸 가지고 판다. 그런 개념입니다. 띄워놓고. 이런 그 아이디어를 하나를 가지고 이 친구가 뭐 지구 환경을 구하는 이런 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지구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WHO에서도 여기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그러죠. 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 여기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션 클린업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매크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금 매크로 플라스틱 이런 거는 이런 방식으로 수거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다 해결된 게 아니죠. 마이크로 플라스틱 같은 것들. 이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건강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WHO에서도 심각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도 뭔가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출발은 하여튼 과학에서 출발하는 건데. 서가 명가